주간 꿀에 바르셀로나가 정말 어렵게 빌바오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사실 경기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기력이었어요. 얘기할 거리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부상 선수도 많은데 A매치 이후 경기다 보니까 선수들이 컨디션에서 문제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 교체 출전한 마르크 기우 선수가 라리가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아, 짜릿했어. 아우, 짜릿했어. 네, 라마시아 출신의 보석이 또 하나 발견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마르크 기우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가봅시다. 라리가 10라운드에서 바르셀로나와 빌바오가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바르셀로나도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나름대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빌바오도 최근 흐름은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바스크 더비에서 소시에다드에게 패배했다 할지라도 올 시즌 패배는 2패밖에 없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소시에다드 이 두 팀을 상대로 한 패배를 당했죠. 그러면서 시즌 초반 나름대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이 경기는 세 가지 측면에서 관심이 굉장히 컸어요. 일단 발베르데 더비, 발베르데 감독이 2017년부터 20년까지 바르셀로나를 이끌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베르데 감독은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안다. 그런 측면에서 빌바오에게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니고 마르티네스 더비. 이니고 선수가 빌바오에서 6시즌 활약을 하다가 지난 여름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까지 동료였던 빌바오를 상대로 과연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얼마만큼 활약을 할지가 관심사였죠. 마지막으로는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빌바오에게 너무너무 강하다는 사실이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2001년 11월 1대2로 패배한 다음에 그때 빌바오의 공격수가 우르사이스하고 에스케로인데 두 선수가 골을 넣었었거든요. 그러면서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1대2로 그때 패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바르셀로나는 공식 경기 홈에서 빌바오를 상대로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26경기에서 21승 5무를 기록했죠. 그러니까 이 경기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으니까 바르셀로나는 빌바오를 상대로 현재 이 순간 홈 27경기 우패가 됩니다. 22승 5무를 기록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부상 선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선수단 구성에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결국 B팀에서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를 올리면서 벤치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격수는 이 경기로 스타가 된 마르크 기우고요. 미드필더는 우나이 에르난데스, 수비수는 엑토르 포트입니다. 여하튼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치르면서 이 경기에서 간신히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었는데요. 바르셀로나는 4-3-3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니고 마르티네스를 선발로 썼고요.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는 긴도안, 로메오, 가비가 나왔고 공격 쪽에는 페르민, 조앙 펠리스, 페란 토레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해설하는 도중에 가비가 왼쪽에 배치가 됐다고 잘못 얘기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물론 이제 후반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수정하긴 했지만은 전반전에 실수를 범하고 말았어요. 아, 왜 헷갈렸을까? 네. 실수가 좀 많았던 해설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이 기회에 들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하튼 공격을 전개할 때 조앙 펠리스가 굉장히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공격을 주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특히 전반전에 골대를 맞추는 슈팅도 기록을 했었죠. 다만 페르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뛰면서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많이 했지만 역시 결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페란 토레스 같은 경우에도 아쉬움이 매우 컸어요. 후반전 들어서 라민 야말이 들어오니까 결국 조앙 펠리스가 왼쪽으로 가고 페란 토레스가 최전방으로 가고 라민 야말이 오른쪽에 배치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페란 토레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체로 더 잘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반면에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윌리엄스 형제 니코와 이냐키의 스피드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공격을 전개했고요. 특히 이냐키가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날카로운 중거 슈팅을 많이 시도했습니다. 사실 최전방에 구르제타 선수가 4골을 넣고 있어서 이냐키가 오른쪽에서 뛸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냐키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구르제타가 생각보다는 영향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점이 좀 아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공격수 얘기보다는 미드필더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바르셀로나가 더용 부상 당한 다음에 미드필더 이 3인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더용하고 페드리가 부상이라면 결국은 긴도안과 로메오를 같이 써야 되지 않겠느냐. 로메오 어쩔겨 이거.
로메오가 상대의 일체 압박에 많이 묶였었죠. 그러면서 실수를 범하는 장면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사실 로메오 선수 스스로가 좀 더 많이 뛰면서 볼을 잡고 타이밍이 좀 빠른 패스를 통해서 볼을 돌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로메오가 상대 공격수들이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 볼을 잡으면 바로 압박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빌바오 같은 경우에도 수비 시에는 4-4-2 형태였으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로메오에게 가는 패스 코스를 막고 그 로메오가 볼을 잡으면 에워싸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왔으니까요. 로메오가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측면으로 빠지거나 아니면은 긴도안을 이용하는 모습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큽니다. 프랭키 도용이 빨리 돌아와야 돼. 답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도용아 컴백! 네가 있어야 될 곳은 관중석이 아니라 필드란다. 컴백 프리즈. 네, 도용이 나와야지만 1차 빌드업이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마르크 기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할 선수들이 있습니다. 바로 양팀의 골키퍼들이죠. 양팀의 골키퍼들은 이 경기에서 정말 놀라운 선방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테오 슈테겐 같은 경우에도 이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3차례 선방을 했는데 와, 골과 유사한 골을 정말 잘 막아냈어요. 니코라든가 이니아키의 슈팅이 날카로웠거든요. 그것을 막아내면서 무실점을 기록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우나이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나이 시몬이 선방을 6개나 했어요. 물론 마르크 기우를 막지 못해서 이 경기에서 실점을 허용하긴 했지만 우나이 시몬이 왜 스페인 대표팀 넘버1 골키퍼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다만 이 경기는 양팀 골키퍼가 발밑에 문제를 좀 드러냈어요. 테오 슈테겐 같은 경우에도 패스미스가 나오면서 위기를 초래하는 모습이 한 차례 있었고요. 우나이 시몬, 물론 우나이 시몬이 발밑이 엄청나게 좋은 골키퍼라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롱패스가 효과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공격에 물꼬를 트는 롱패스를 통해서 득점에 기여하는 모습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 경기는 롱패스에서 부정확한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고 저는 양팀 골키퍼 말고 눈에 띄는 선수가 바로 바르셀로나의 센터백 이니고 마르티네스였습니다. 아마도 경기 전에 차비 감독이 이니고에게 롱패스를 많이 시도하라는 지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로메오가 묶이는 장면이 많다 보니까 미드필드를 거치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게 좀 어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롱패스를 통해서 측면 쪽 공간으로 계속해서 넘겨주거나 아니면 전진 패스를 통해서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하는 모습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일부 축구 팬들은 왜 바르셀로나가 롱패스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짧은 패스를 통해서 공격을 전개하는 게 첫 번째 옵션이라면 롱패스를 통해서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도 나와야지만 첫 번째 옵션이 더욱더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니고 마르티네스의 롱패스는 굉장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출전 기회를 좀 많이 잡을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3경기 출전했는데 92분 출전했거든요. 부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전 기회를 많이 잡지 못했지만 이 경기에서만큼의 활약을 한다면 계속해서 출전 기회를 잡지 않을까. 주일 쿤데가 지금 부상이고 크리스텐센도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라우오도 A매치 갔다 와서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선발 출전하는 경기였지만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정말 잘해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로는 끝났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제가 얘기할 선수는 역시 마르크 기우입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짜릿한 결승골의 사나이 아니겠습니까? 마르크 기우가 대체 누구야? 네, 마르크 기우 선수는 2006년 1월생이니까 현재 17세입니다. 이 선수가 2013년 7살의 나이로 바르셀로나에 입단을 했고요. 바르셀로나 유스 라마시아를 거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부터는 바르셀로나 B팀과 바르셀로나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해서 많은 경기를 나왔다는 건 아니에요. 비셀고베하고의 평가전에서 모습을 드러내면서 헤더 슈팅. 그때도 뭔가 델론 같았어. 그런데 바로 이 경기 빌바오전을 통해서 라리가 데뷔전을 치렀죠. 경기 출전 33초 만에 2번의 터치로 골을 만들어냅니다. 왼발 컨트롤, 오른발 슈팅. 짜릿했어요.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해설 도중에 울 뻔했어. 너무 멋있는 거야. 얼굴도 잘생겼어. 키도 훤칠해. 야, 여기다 스피드 마무리. 뭐니 마르크 기우.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지난 경기 그라나다전에서 라민 야말의 골, 라민 야말의 라리가 데뷔골, 제가 정말 감동했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 마르크 기우가 골을 넣었습니다. 자, 제 해설 인생에서 라민 야말의 데뷔골, 마르크 기우의 데뷔골, 이거
평생 자랑이 될 겁니다. 마르크 기우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예, 여하튼 이 마르크 기우가 골을 넣으면서 바르셀로나 역사상 데뷔전 최단 시간 골 33초 만의 골입니다. 문도 데포르티브는 23초라고 하는데 대다수의 언론들이 33초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라리가 전체에서는 데뷔하자마자 가장 빠르게 넣은 골 순위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라리가 데뷔전에서 득점한 8번째 18세 이하 선수죠. 17세 291일의 나이에 골을 넣었으니까요. 아 진짜 내 아들뻘들인데 너무 잘한다 진짜. 이 골 들어간 순간 마르크 기우 어머니가 막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마르크 기우 아버지가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좋겠습니다. 부럽습니다. 기우 같은 아들을 갖고 계셔서. 진짜 부럽네. 여하튼 마르크 기우가 말 그대로 스타로 부상했다는 거죠. 경기 끝나고 마르크 기우가 숨이 차다. 숨을 쉴 수가 없다. 차비 감독은 저에게 유소년 팀에서 했던 거와 똑같이 하라고 말했다. 저는 어떤 기회라도 잡기 위해 시즌 내내 열심히 노력했다. 저는 지금 그저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차비 감독하고 마르크 기우의 인연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왜냐면은 두 사람의 사진이 마르크 기우가 10살 때 사진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인연은 정말 오래됐다는 거죠. 당연히 차비 감독도 마르크 기우의 골에 대해서 극찬을 했죠. 마르크 기우가 골도 넣었고 마음속에 불꽃, 열정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선수가 마음에 든다. 그는 골을 넣을 수 있고 번뜩임을 가지고 있다. 저는 어린 선수들을 기용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 저도 어려서 데뷔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차비 감독도 라마시아 출신이기 때문에 라마시아 출신들을 기용하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다는 이야기죠. 사실 저는 마르크 기우가 들어갔을 때 벤치에 공격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추갈못이야. 난 진짜 추갈못이야. 해설하는 도중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얼마나 시청자들이 나를 비웃었을까. 여하튼 마르크 기우 선수가 들어가는 순간 마르크 기우가 잘할까?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마르크 기우에 대해서 준비를 해가긴 했어요. 후베닌에서 골을 많이 넣었다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스페인 17세 이하 대표팀에서 8경기 출전해서 7골 넣었다는 얘기까지. 그리고 마르크 기우가 11월에는 피파 17세 이하 월드컵에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부터 12월 초까지 펼쳐지는 이 월드컵에 출전하니까 바르셀로나가 마르크 기우를 11월에는 기용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 얘기까지 할 준비를 하고 나갔는데 이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골을 넣는 그 순간 내 머리가 하얘졌어. 골을 넣을 줄 몰랐다는 거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르크 기우에 대해서 준비한 거는 여러 사이트에서 마르크 기우가 왼발잡이다. 주발이 왼발이다. 풋몸이라든가 골다컵이라든가 여러 사이트에서 왼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몇 개 봤을 때 왼발을 정말 잘 다루더라고요. 물론 양발을 다 쓰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경기 중에 나올 때 주발이 왼발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른발로 골을 넣었어. 그리고 나서 문도 데포르티브를 비롯한 스페인 언론들이 오른발 슈팅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왼발 컨트롤, 오른발 슈팅, 두 번의 터치로 골. 물론 마르크 기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 선수가 11분밖에 뛰지 않았고, 그리고 볼터치가 4번밖에 안 돼요. 물론 2번의 터치로 골을 만들어내긴 했지만요. 마르크 기우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높아지니까 마르크 기우가 출전 시간을 좀 잡으면서 슈퍼조커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2의 레반도프스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선수가 그만큼 헤더 능력도 갖고 있고 결정력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에게 기회가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스페인 언론 쪽에서는 마르크 기우가 롤 모델이 다비드 비아인데 다비드 비아가 넣었던 골 장면하고 비슷한 장면이다. 막 이러면서 다비드 비아의 골 장면 그리고 마르크 기우의 골 장면을 비교하는 모습도 있는데요. 다비드 비아만큼 해주면 너무 좋지. 그러면 진짜 I'm so happy지. 진짜 마르크 기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엘 클라시코입니다. 10월 28일날 펼쳐지는 엘 클라시코. 부상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데 돌아와야죠. 그러지 않으면 빌바오전 같은 경기력이 나올 텐데, 물론 빌바오전에서 조앙 펠리스 굉장히 잘했습니다. 골대를 맞히는 슈팅도 있었고 도움도 하나 기록했고, 다만 결정력에서 아쉬움이 매우 컸죠. 개인 솔로 플레이, 테크니카 드리블을 통해서 공격을 주도하는 모습은 매우 좋았는데 결정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결정력이 아쉬웠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부상 선수들이 빨리 돌아올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드필드 라인의 더용의 부재. 더용 돌아와야 됩니다. 도용이 돌아와야지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주중에 샤흐타르 도네츠크하고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펼친 다음에 주말에 엘 클라시코를 펼치는데요.
지금 부상자 명단을 보면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페드리, 도용, 세르지 로베르토, 쿤데가 있는데 이 중에서 레반도프스키하고 도용, 페드리, 하피냐 이런 선수들은 빨리 돌아올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자, 엘 클라시코 10월 28일 날 펼쳐집니다. 이 경기 매우 중요합니다. 엘 클라시코에서 또 어떤 영웅이 탄생을 할까요? 엘 클라시코에서도 마르크 기우가 골을 넣을까요? 자, 엘 클라시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엘 클라시코 진짜 이겼으면 좋겠다. 이겼으면 좋겠다.